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 법과정치 강의를 맡은 정영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강, 2강을 가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부터 해서 현대까지 왔을 때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식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될 3강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 민주주의 이념에 보게 되면 첫 번째 3번 문제부터 풀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필요 있는 문제, 필요 없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스크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약간 좀 진행을 원활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필요한 문제만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 문제 내가 필요한 문제인데 강사님이 넘기셨네 그러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플이라든지 새로 게시물을 달아서 어떻게 답이 만들어지는지 해설을 친절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애로의 자유로 그 개념이 바뀌어왔다. 다음 보기 중 국가애로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볼 때 자, 이 문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또는 국가애로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단원을 보게 되면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국가의 자유로 바뀌고 국가의 자유라는 말이 국가에 의한 자유로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시민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는 바로 자유와 평등 같은 또는 자유평등 재산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우리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자유는 말 그대로 그냥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라든지 이와 같은 자유들을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주기 원하는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소극적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자유와 평등과 재산권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그리고 참여에 대한 격차가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서고 싶어. 내가 나서서 잘못된 것은 바꾸고 싶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애로의 자유로 바뀝니다.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국가애로라고 써있고 어떤 교재에서는 국가애의 자유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수능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국가애의 자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애의 자유란 말은 다시 말해 국가애로의 자유 같은 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참정권은 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잖아요. 즉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방법을 원해서 바꾸든지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는 적극적인 자유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한 번 더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한 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복지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생기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사회권이 됩니다. 즉 사회권은 교육, 노동, 환경과 같은 일단 국가에 의해서 복지라는 개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는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이 또한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요 앞에 있는 소극적 자유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혁명 이후에 대부분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정책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잖아요. 부르주아가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나 노동자예요. 즉 이 운동 우리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리고 마지막 사회권은요 20세기 이후에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볼 때 정답은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얘기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문제 보면 별다른 건 없는데 좀 특이한 거는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0, 50년대 이후에 영국에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권과 관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우개가 이게 너무 깔끔해서 이게 조금 티가 나는데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에 지문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산업혁명 당시 시민혁명을 통하여 주도권을 확보한 시민계급은 경제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 가치를 주장하며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계층이에요. 자, 보세요. 시민혁명,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자, 이걸 통해서 왕정이 무너지거나 또는 왕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은 시민계층이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주아라고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말로는 유산계급이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거의 부르주아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좀 쉽게 이해하면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이해해서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계급을 하는데, 즉 부자들이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며 참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복지라든지 또는 정치적 참여라든지 또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경제적 재산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문제 1번, 2번, 3번 내용은 좀 사회권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나오게 된 요 일들은요, 주로 자유와 평등 같은 그 소극적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와 관련 있는 게 바로 사적 자유 확보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했던 자유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뭐 평등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 줄게요. 자.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해서 고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법 앞의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에 바탕을 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이에요. 우리가 원래 평등은 두 가지 배우잖아요. 절대평등, 다시 말해 형식평등. 그리고 그에 상하는 말로는 상대적이고 비례적, 실질적 평등이 있겠죠. 그러면은 개인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조건에 의하여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합리적인 차별. 그러니까 차별은 차별인데 겉보기에 차별이 됐는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차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무려 기역부터 비읍까지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갑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보시기 편하게 일단은 잡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답은 일단 체크되어 있는데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항상 이게 먼저 답을 체크한 이유가 답을 먼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답을 먼저 체크해드려요. 하지만 답은 어차피 해답지에 있으니까 왜 답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억. 누범 가중 처벌. 다시 말하면은 전과 1범과 전과 10범이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죠. 가중 처벌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기억됩니다. 두 번째. 종교에 따른 차별. 이거는 아니죠. 누구는 불교 다니고 누구는 이슬람교 믿고 누구는 힌두교 믿고 누구는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특정 어떤 종교에 대한 그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D가 여성의 생리휴가. 자, 여성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미음하고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약간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여성의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인 기준만 잡으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생리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어떤 생리를 함으로써 그 신체적인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보통 생리 공결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뭐 월 1회 정도 어떻게 좀 변제해주는 약간 좀 무마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무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어쨌든 이 휴가도 여기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됐죠? 물론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저도 대학 다닐 때 대학교에서 그 생리 공결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어떤 그 실질적 평등에 입각해서
나온 제도긴 하지만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불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쓰시는 분들도 없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건 아쉽다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생리휴가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리을 보게 되면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맞는 말이죠. 왜냐면 미성년자, 아직 19세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가치관이 성숙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금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해서는 되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 미음,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자, 이 문제는요, 자, 여기 우선 정답은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럼 여기 이제 보통 남성분들께서 문제 푸실 때 욱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저도 사실 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미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읍부터 하고 미음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비읍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분이 어떻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자 또는 뭐 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안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미음에 대해서 좀 제가 심화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라는 개념이 일단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생리휴가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법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뭐 남성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 법이 원래 가산점 주는 법이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60년대 초에 이 법이 제정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제대한 사람에게 보통 이제 뭐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 5% 정도 가산점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 3에서 5%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약간 변화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요, 그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 보게 되면 보통 남녀 간의 대결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제 정말 막말로 이 문제 때문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임신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서 충돌이 빚어지는데, 뭐 사실 그거는 말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일단은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대군인 가산점부에 불을 지핀 거는 그 여성분들이 아니라 원래는 그 당시 공무원 임용 준비를 하던 장애인분께서 먼저 시작을 거셨어요. 무슨 얘기냐? 당시 장애인 그 공무원 임용 준비하시던 분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시험을 떨어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불합리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패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 장애인 분께서 그 법에 대한 어떤 소송 내용을 바꿔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라는 항목을 잘못된 걸 위헌으로 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같이 소송을 내신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요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라는 이 법안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 남녀 간의 대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문제상에서 실질적 평등과 관련된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왜 미음인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미음은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가산점 부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뒷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저도 지금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고 이 과정에서 좀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긴 했고 신문 기사도 읽어봤지만은, 물론 이제 제가 이 당시에 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이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거는 좀 더 제가 찾아보고 중간중간 부연할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제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7번. 다음 헌법조항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고른 겁니다.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 국가는 개인이라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딱 봤을 때요.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 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는 헌법조항에 대한 옳은 분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요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한 권리가 나왔네요. 행복을 추구한 권리. 자, 요 얘기 나왔네요. 그러면은 그 행복을 추구한 권리, 우리가 다시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옳은 분석을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자, 우선 정답은 바로 나올 텐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겉보기에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는 맞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행사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한정의 어떤 혜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한 권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어떤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연권을 실정법상의 권리와 동일시하고 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동일시하고 있다가 거의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거는 동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연권이라는 게 실정법, 즉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을 우리가 실정법이라잖아요. 그 법률보다는요 사실 우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정법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변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 폐기도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연권은요 실정법 안에 있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그 안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권 자체가 의미한 바가 뭐냐면은 바로 천부인권에 가까운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은요 실정법이랑 동일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자연권이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다음 디귿. 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맞죠? 왜냐하면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행복 추구권이겠죠. 왜? 앞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헌법이 됐든 모든 법령의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 헌법의 가치가 우리를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 추구 권리를 가지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그럼 보게 되면 우선 내용부터 좀 읽어볼게요.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면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의 의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 오히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어떤 거예요? 바로 상대적 평등을 원하죠. 그렇죠. 그럼 상대 평등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뭐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뭐 이런 내용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이야기가 방금 이 두 줄이 위인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봅시다. 기억부터. 기억, 평등. 자, 기억은 근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다. 맞죠? 왜냐하면 근대 민주주의 가장 기본 이념이 뭐겠어요? 바로 자유와 평등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니은 보세요.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또는 똑같은 건데 이것을 달리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니은의 예로는 같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을 들 수 있다. 되죠?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다른 것을 갖게 대하는 것. 상황이 달라요. 다르면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디귿의 예로는 소득의 차이를 불문하고 같은 세금을 부과한 것을 들 수 있다. 간혹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활동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득이 다를 텐데 이를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좀 부당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얼 절대적 평등. 자,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을 말합니다. 네, 문제가 전혀 없겠죠. 자, 미음 보세요. 자, 상대적 평등. 예, 보세요. 자, 미음의 예로는 보통선거 원칙을 들 수 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선거란 말은 뭐냐면요. 우선 이게 요 보통이란 말이 좀 잘못된 건데, 자, 보세요.
이 선거 얘기할 때도 다시 나오겠지만 보통 선거란 말이 보통 뭐냐면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가면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선거를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 평등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판별 기준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민주주의 형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인데 이게 아닌 민주주의가 아니야. 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을 우선 잡고 왜 정답이 아닌지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겠죠. 자, 우선 정답 1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2, 3, 4, 5번 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한가? 되죠? 민주주의 특징 선거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잖아요. 비판 가능하죠. 뭐지, 우스갯소리로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 4번.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가? 맞죠? 권력 분립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헌법, 입헌주의 바탕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당제가 왜 안 되냐면요. 일단은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10개 나라 중에 9개 이상 다 민주주의예요. 그렇다면은 그 9개 이상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다당제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나라는 다당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국처럼 양당제일 수도 있잖아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다당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새누리당하고 새민영 같은 좀 큰 정당 두 개가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그 양당제의 모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양당제라는 개념도 민주주의가 아니진 않아요. 얘도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 장착되어 있는 거가 민주주의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게 되면은 좀 지울게요. 자, 다음 밑줄친 부분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요.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세요. 다수결이라 나왔네요. 다수결. 자, 세 사람 이상의 모임에서 다수의 일치된 의사를 모든 구성을 구성하는 집단 의서로 인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뭐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자, 소수보다 다수의 판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같은 원리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 논리는, 다수의 논리는 때로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집착할 때 자칫 중우정치, 즉 다수의 행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자, 우선 다수결을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다수결은요, 이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정리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다수결. 다수결이 나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장일치 제도가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최고의 정답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수결이에요. 됐죠? 그 다수결은 두 가지 특징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나마. 두 번째는요, 좀 효율적이죠.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수결을 많이 해요. 실제로요. 자,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요, 바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결이 항상 옳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수의 행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실례로 대표적인 게 이 얘기를 우리가 빗대서 한 말이 중우정치예요. 이 중우란 말이 어리석은 자, 바보들을 의미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선동을 일으켰다 칩시다. 근데 대부분 대중들이 이를 옹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선동이 되면 다수가 전부 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다수결에서는 이게 옳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와 관련 없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면은 당연히 소수의 의견, 즉 뭐예요? 소수에 대한 관심, 즉 관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보가 필요하겠죠. 타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대화 토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의식은 연관성이 없죠, 사실은요. 오히려 민주정치 할 때 주인의식 여부가 나오면 상관없지만은 다수결에서는요, 주인의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간만에 수능 문제네요.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수능 문제를 중간중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수능 문제하고 공무원 문제의 가장 차이는 첫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만 없어요. 얘가 없으면 얘가 공무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에 대해서 이제 기억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좀 바뀌는 정도거든요. 예시 사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되어야 되는 옳은 설명이에요. 자, 부자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면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해. 이런 얘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래? 이 얘기잖아요. 을 보세요. 더 부과하여 징수된 세금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분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부자니까 더 부과하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이고야, 넘어갔네요. 잘못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자, 네, 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게 PPT다 보니까 가끔 이게 좀 헛돌기도 하거든요. 이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갑은요, 절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중시해요. 절대적이고 형식적 평등.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맞죠. 을 보세요. 을 같은 경우는 부자였기 때문에 악감정에서 더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좀 힘든 이웃들을 좀 이제 소외계층에 재분배하는 건데 그러면 똑같아질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겠지요. 자, 그럼 나머지 갑 보게 되면은 또 비슷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와 대해 옳은 설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정답은 자, 4번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기억.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되죠. 갑은 형식보다 실질적 평등을 중시한다. 아니죠. 얘를 중시하죠. 그 다음 니은 맞고요. 디귿 보세요. 을은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요,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요, 상대냐 절대적 평등과는 관계가 없어요. 재산권 보호는 일단은 처음에 나온 소구조자에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니은 보게 되면은 갑은 개인의 균등한 기회. 자, 균등한 기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은 볼 때 좀 중요한 게요,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요, 기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게 평등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요, 형식이 됐든 상대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요, 우선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평등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학점이 어떻든 대학이 어디 나왔든 그거를 안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평등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갑 입장에서는 똑같은 평등을 줬으니까 거기까지가 갑이 원하는 형식 평등이고,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돼가지고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알파가 뭐냐면은 선천적, 후천적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자. 다시 말해서 보통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세요. 균등한 기회를 줬다면은 이건 그냥 평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몇 프로 의무 고용, 활동 고용, 또는 여성에 대한 몇 프로 고용,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계층에 대해서 편의를 준다는 거예요. 편의를 주게 한 게 무슨 잘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편의를 줘야 될 계층이 굉장히 취약계층이라 하기 때문에 편의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은 문제가 없습니다. 리을 아까 같은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단원 조금 바뀌었네요. 단원이 바뀌면서 챕터는 안 바뀌었어요. 자, 아직까지는 시민생활과 정치, 민주정치 원리 얘기인데 이제 민주정치 원리의 제도, 수단 쪽으로 이제 절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뒤로 가서요. 4번부터 풀겠습니다. 4번부터요. 자, 4번. 자, 다음과 같은 이념에 부합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자, 밑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게 이 얘기죠. 이 역에 대한 이념과 맞는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다시, 국가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국민 주권주의를 의미하죠. 자, 국민 주권주의 써있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공론. 자, 공공의 토론, 공공의 어떤 의견에 대한 근원은요, 온 국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그 뜻에 따를 때 나라의 바탕, 또는 근본 정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요, 방금 얘기했지만, 국민 주권주의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국민 주권주의는 간단히 말하면요, 국민이 말 그대로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뭐 여기 써놨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주인된 권리를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대표적인 참정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를 가지는 거. 그리고 뭐 언론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결사의 자유도 여기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이 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권이 있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가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우선 정답은 자,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우선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거예요. 우선은 권력 분립이라든지 권력 분립 같은 경우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권력 분립주의예요, 그냥. 알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 보장. 이거는 국민 주권과 별개로 이도 마찬가지로 권력 분립과 관련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권력 분립주의. 그럼 권력 분립주의도 마찬가지로 니은과 미음 얘기인데 얘는 왜 나왔냐면요.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특정 국가기관에 힘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론인데 그럼 이걸 대체 왜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걸요. 그럼 마찬가지로 권력 분립주의를 하는 이유는 누굴 위한 거예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권력 분립주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보였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사회보장제라든지 사회보장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요, 사회보장제라든지 뭐, 그 다음에 교육의 중립성. 일단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교육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요 두 가지. 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복지 관련된 사회권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 교육의 중립성도 뭐 같은 비슷한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뭐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주의랑 크게 연결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제네요. 좀 지울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민주정치의 제도 원리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두 개가 똑같이 나왔네요. 하나는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 원리 문제 되게 많아요. 뭐 입헌정치 원리도 있을 거고, 권력 분립, 주권, 지방자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 보게 되면 국회의원이 공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대체 뭘 의미하냐? 국회의원이 뭐예요?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입법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손댈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기 전에 일단은 나머지 내용 보게 되면요. 입헌정치 원리는 말 그대로 헌법의 바탕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바탕을 두는 게 입헌정치 보시면 되고, 권력 분립의 원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력 남용,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원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자율권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존중받기 위한 권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10번.
나는 근대 권력 분립 사상입니다. 자, 좀 지우고 설명드려야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국가 최고 권력의 입법권은 적법하게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며 공공선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제정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리된다. 자, 가액이 나왔네요. 자, 우선 가액의 포인트는 뭐예요? 주장한 게 입법권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행권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일단 나볼까요? 보세요. 자, 동일한 인간 또는 집단의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될 때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권이 이거 못하겠네요. 입법권이라 합시다. 자,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지 않을 때에도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이 권력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어떤 얘기 나온 거예요? 똑같이 입법권이 나오죠? 입법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행정권. 자, 행정권. 자, 행정권이랑 집행권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예요? 바로 재판권이죠. 자, 그럼 가와 나의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게 고등학생들 썼던 수능 평가원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줄였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자. 뭐 이 세부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개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바로 이권 분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보시게 되면요. 입법권과 행정권과 재판권. 여기 오늘날 말로 이거 사법권입니다. 모두 있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권 분립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회계약서를 배울 때 나왔어요. 그 이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 로크고요. 그리고 3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 몽테스키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야? 자, 안 보이네요. 자, 보면요. 일단은 제가 답은 우선 체크해 냈는데 나머지 문제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1번부터 보세요. 가는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 권리 행사한다 본다. 자,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 권리 행사한다 보는 건데, 가가 아니라 이거는요,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죠? 의회 권력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자, 2번 보게 되면 나는 입법권의 우위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주장한다. 아니죠. 자, 나 같은 경우 3권 분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3권 분립 같은 경우 입법권의 우위가 아니라 오히려 3권, 입법, 행정, 사법권에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3권 분립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권 분립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입법권과 행정권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더욱더 남용하지 않도록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요. 3번. 아까 3권 분립이죠. 그죠? 3권 분립의 가장 큰 목적은요, 자,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과 견제를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자, 이권 분립과 3권 분립은 모두 국민이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한 것을 지향한다. 아니죠. 자, 이권 분립, 3권 분립이든 공통적인 두 가지는 뭐예요? 간접민주주의 얘기잖아요. 직접민주주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뭐 3권 분립이 됐든 2권 분립이 됐든 그렇게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나누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이 자신 대표를 뽑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겠죠. 자, 5번. 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는 전형적인 의원회에서 다 바뀌었죠. 무슨 말이냐? 로크가 말했던 이권 분립은요, 나중에 어디 영향을 끼치냐면은 바로 입헌 군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우리 의회주의겠죠, 그죠? 의회 중심.
자,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해당이 되는 영국에서 이게 18, 19세기 때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몽테스키에 의한 삼권 분립은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구현되겠죠. 대통령제에서. 자, 이건 주로 이제 대통령제에서.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3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게, 좀 지워야겠네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건 주로 그 차티스트 운동 이후부터 해서 그다음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그다음 간접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주권이라든지 그다음 사유권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4강부터는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